오늘은 PTSD 두 번째 이야기 공유할게요. 대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다가 약물 부작용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력범죄를 겪은 이후 매일 반복되는 PTSD 증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요. 누구나 처음 겪게 되면 내가 미쳐가나? 내가 의지가 약한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매몰되는 것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엄청난 공포 상황에서 극한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되거든요. 자책의 시간도 상당히 길게 지속됩니다. 절대 당신이나 제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쳐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당신과 제가 겪은 폭력이 치명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뇌에 데미지를 입게 마련이고 그것이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위험 상황일 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위험 신호를 알리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큰 근육이나 심장 쪽으로 피가 빠르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손과 발이 저리다거나 경련이 오거나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쪽으로 피가 몰리다 보니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죠. 우리가 그 폭력을 겪기 전까지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약물 없이는 버티기 굉장히 힘들고 상담과 치료 요법을 통해서 여기에는 EMDR도 있어요. 안구를 움직이면서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요법인데 저는 아직도 EMDR을 시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한번 여쭤보세요. EMDR을 할 수 있는 분들은 EMDR을 해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신 혼자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자체가 위안이 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쳐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의식보다 먼저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나타내는 증상, 장애라는 점 좀 슬프죠. 슬프지만 내 몸은 언제나 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증상을 들으면서 나의 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나의 몸을 바라보면 그만큼 증상을 파악하기가 쉽고 이렇게 파악된 증상들을 주치의나 상담사님 혹은 주변의 전문가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약물 변경이나 치료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길 위한 노력들이죠. 참고로 저는 벌써 5년 전이네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PTSD 환자 중 상위 1%의 중증 환자라고, 이렇게 계속되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가 강사였기 때문에 호흡을 가르치던 제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느꼈던 그 고통, 내 근육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고통,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거든요. 충격이었고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증상도 심하고 증상의 종류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상 공유는 꾸준히 할 거예요. 오늘은 통증부터 공유를 좀 해볼게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진료 시에 통증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서드 점수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저는 항상 8에서 10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통증, 고통, 괴로움을 표현을 했는데, 어느 순간 10점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 표현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표현해 본 그림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분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알리는 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근육이 찢겨지는 고통을 저는 느끼거든요. 이렇게 꿰매고 약을 발라주고 소독하고 약을 먹고 아물어가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또다시 찢기고 또다시 꿰매는 작업을 반복해서 이제는 6년이에요. 이 과정을 6년 동안 반복을 한 거죠. 주치 선생님이 이거 보시고 많이 놀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느끼는 고통보다 약하게 표현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살이 찢겨진 이 부위에 소금 혹은 고춧가루를 뿌려서 조직이 비틀어지고 꿈틀대는 그 통증을 3D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악몽에서 수시로 가해자를 보고 가해자에게 당했던 폭력을 재경험하고, 그래서 항상 이를 악물고 자게 되고, 이렇게 관절을 안으로 다 말아서 힘을 꽉 준 상태로 자거든요. 온 몸을 공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일어났을 때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요. 이 말려있는 손목이나 무릎, 모든 온몸에 있는 관절을 다 펴는데도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이건 PTSD가 나아야지만 없어지는 통증이래요.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4차례 입원 치료도 받았고요. 약물을 찾기 위해서 그 입원 기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약물 조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실험용 쥐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물론 그 폭력의 잔인함도 있지만 이런 PTSD 업무 능력 불가 판정 진단명과 진단서가 수사할 때 검찰 단계에서 법원에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어폭력은 귀나 청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 자체를 보는 거잖아요. 아주 당연하죠. 이것과 같이 신체폭력이나 성폭력도 몸에 국한된 폭력이 아닌 폭력 그 자체로 봐야 하는데 수사, 기소, 판결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수사할 때 직업인으로서 너무 멍청했구나. 혹은 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직 종사자인데 정말 바보 같았구나. 혹은 내가 법 해석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직업군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만 담당하는 판사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신체폭력이 그렇게 지속되면 이것이 진화하고 성폭력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몸이 얼어붙는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경찰, 검사, 판사에게 이걸 다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판사는 2년이라고 계속 로테이션 되거든요. 배우지 못하고 관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성교육을 시킬 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되 살해당할 정도로는 하지 말아라. 우선은 살아라 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 왜 죽을 때까지 반항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인 거부 의사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자 탓을 해요. 또 그거 아시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다가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서 다치게 한다거나 상해를 입히면 그건 또 죄를 묻는 건 아시죠? 어떻게 해도 이 폭력에서 피해자는 살아남을 수 없고 이 폭력에서 가해자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법률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은 제가 사건 재경험을 할 때마다 온 몸에 있는 모공에서 벌레가 기어 들어가거나 기어서 나오는 증상을 수시로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듦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그 정도 힘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각화를 해봤어요. 너무 과각성 되어 있어서 그 각성 상태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떤 약물은 그냥 중력이 3배로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압력이 주는 고통이 있거든요. 온몸에 그 압력이 다 느껴져요. 그 무게감과, 또 어떤 약물은 그런 무게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늪에 빠지고 있는 느낌? 나는 내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데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무게감은 제가 누워있을 때 제 몸 위에 바위가 올라가서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약물이었어요, 저는. 또 어지러움도 많이 달랐는데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지금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곧 신호가 바뀌는데 도로가 기울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걷고 있고 계단이 없는데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약물은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어떤 약물은 전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나 천장이 돌아요. 어떨 때는 바닥과 천장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도 있어요. 그런 어지러움이 다 달라요. 저보다 약물 부작용이 심한 분들도 만나봤고, 물론 약물 부작용이 적은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는 죽음을 떠올리면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그 그림이 편안하거나 아름답기도 해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이유는 부디 이 고통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물 이름과 용량 그리고 증상을 좀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처음부터 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이미 로컬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미 옮긴 이후에 약물 종류가 좀 많아진 이후부터 좀 약물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면서 용량이나 이런 약물과 약물끼리 충돌하는 것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메모를 하시고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맞는 약을 꼭 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할게요.